이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언이야.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대한 단기 투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버지,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당연히 FOMC랑 금리에 대한 이야기겠죠.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65%를 고점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4.65% 언저리를 크게 상회하지 않았고 나름 단단한 저항 라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FOMC와 고용 동향이 발표된 이후로는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주말장 기준으로 4.509%까지 하락을 했었죠.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만장일치 동결했는데요.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에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바로 그 부분인데,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 라는 말은 전에 없던 새로운 문구인데 기존보다 살짝 매파적 색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어땠니? 큰 변화는 없었어, 그지? 왜냐면 이미 이 정도 매파적일 거란 생각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커질 때까지는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리스크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2%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들기 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거야. 또한 연준은 예상했던 QT의 속도 조절, 그러니까 QT를 늦추겠다는 계획을 성명서에 새롭게 추가했는데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기존의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서 보유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을 발표했어.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증권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었지. 여러분 어려우시죠? 일단 QT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연준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의미해요. 이것도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시중에 팔아서 그 판 돈을 연준 안으로 끌어오는 걸 말해요. 이걸 왜 할까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덩달아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몇 년째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고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QT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QT 속도를 완화한다는 건 연준이 시중에 파는 채권 규모를 점차 줄이겠다는 뜻이고, 그럼 시중 유동성,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속도가 더뎌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건 유동성 확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긴축 속도 자체를 좀 천천히 하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설명 아주 잘했어요. 아무튼 연준은 금리 인상과 함께 지난 2022년 6월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그리고 35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증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매시키는 방식으로 매달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왔었는데, 이로 인해서 대차대조표 규모는 팬데믹 초기 9조 달러였던 것이 지난주 기준 약 7조 4천억 달러로 감소했어. 한 가지 더, 연준이 하도 돈을 흡수하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지급준비금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늘어나기 시작했지. 그래서 아예 QT 중단이 예상되기도 했잖아. 하지만 아빠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역 RP도 역시 준 지준에 해당된다고 했었고, 시장 지준은 충분하기 때문에 연준은 QT 규모만 좀 줄인 상태에서 연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줬던 거 기억나니? 역시 아빠 생각이 좀 맞았던 것 같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 금리에 반전이 있었잖아요. 파월의 기자회견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 다음 정책 변경이 금리 인상일 것 같지는 않다는 발언 이후에 금리가 급 반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중요해. 시장에서 주로 추가 금리 인상 위험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좀 분명하게 못을 박았던 발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발언이 하나 있었어. 최대 고용 목표에 더 집중할 시기가 되었다. 이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언이야. 물가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밝힌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아빠랑 몇 주 동안 물가 지표 분석하고 서브 지표들 보면서 한 얘기들 다 기억하지. 파월도 분명 물가 지표의 서브 지표들을 살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야. CPI가 오르기는 했지만 그 보험료나 금융서비스 물가, 헬스케어 등등 때문이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파월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파월은 물가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최대 고용 목표에 더 집중할 시기가 되었다고 했던 거야. 실제로 3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해고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 미국의 3월 구인율 추가 하락 속에서 자발적 퇴사율이 2020년 8월 이후로 가장 낮은 2.1%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발적 퇴사율이라면 보통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지. 노동자들의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야. 또한 지난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늘었고 4월 ISM 제조업 고용 항목은 전월 대비 반등하긴 했지만 7개월째 기준점을 하회하고 있었어. 파월은 물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고용시장을 좀 더 주시하겠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언제든 고용시장에서 삐끗한 신호가 나오면 금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을 시장에 전달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다룬 얘기죠.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했지. 순수출과 재고 같은 요인들이 GDP의 수치를 까먹은 요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사실상 어떻다고? 미국의 경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요. FOMC 회의가 있었던 하루에만 2년물이 10bp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고용지표가 확인된 직후에도 2년물은 7bp 이상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말이다. 이 파월이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아직 파월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소플과 연결된 옵션에 반영된 오는 9월이나 12월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각각 18%, 20% 이상 반영돼서 거래되고 있어. 또한 옵션 트레이더들은 심지어 6월까지 인상될 확률마저 3.1%나 반영시키고 있고 말이야. 소플은 국채를 담보로 1일간 현금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라이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조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가 되고 그 후속으로 나온 게 소플인데요. 한마디로 단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아무튼 파월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그의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반대로 금리의 상승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이 일시에 청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금리 하락이 좀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겠지.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대한 단기 투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 다음으로 주말에는 고용 동향도 발표됐지? 네. 미국 노동부는 4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만 5천 명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 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이었어요. 지난 3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는 기존 30만 3천 명에서 31만 5천 명으로 1만 2천 명 상향 조정됐었지만 그 전달인 2월에 비농업 고용 부문 수치는 기존에 발표됐던 27만 명에서 23만 6천 명으로 3만 4천 명 정도 하향 조정됐었죠.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9%로 집계가 됐는데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남쪽 국경이 열렸기 때문이었겠지? 남쪽 국경이 열리면서 연 330만 명 수준의 노동력이 이른바 적극적 구직자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부분도 우리가 아주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국경이 열린다면 보통은 인생을 걸고 넘어오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서 미국 땅을 밟는 거고 그 많은 적극적 구직자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뭐 그나마 아직은 균형이 잘 맞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4월 활동 참가율이 62.7%로 전월과 같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시간당 평균 임금은 0.07달러 상승한 34.75달러였는데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 0.3% 상승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어. 역시 저가의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완만하게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맞아요. 실제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9% 올랐는데요. 월가 예상치였던 4% 상승을 밑돌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게 이번 고용 동향에서도 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FMC 회의와 고용 동향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지표를 거쳐오면서 이 4.65% 주변이 이번 금리 사이클의 고점이라는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 물론 10년물 기준으로. 또 금리가 고점 주변이라는 것은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조금씩
매수를 해야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을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근데 이번 주는 미국과 관련된 이벤트는 거의 없어. 그저 우리나라 증시와 관련이 높은 중국에서 수출입 동향, 그리고 물가 지표 발표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좀 높은 편인데, 특히 중국의 지난 3월 수출은 마이너스 7.5%로 쇼크 수준을 기록했었잖아. 유로존의 산업 경기 흐름이 좋지 않았고, 또 미국의 수입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회복됐는지가 관건이 되겠지? 다행히 중국 4월 수출은 좀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3월의 수출 부진 배경에는 기계나 전자제품 중심으로 미국향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 전환된 게 좀 주된 이유였잖아요. 연초에 선제적 재고 확보 부담이 다소 완화된 만큼 이번에 보여줄 숫자는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호주세를 보였잖아. 수요가 많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수입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실제로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무역 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241억 달러로 전월 대비 22억 달러 늘었고,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13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9억 달러 줄었어요. 그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왔고, 그 과정에서 중국향 무역 적자가 더 증가했다면 당연히 중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야. 그리고 중국도 역시 물가가 중요하겠지. 그렇죠. 미국의 디리스킹으로 인해서 판로가 막혀버렸고, 그 많은 물건들이 중국 내에 쌓여있다 보니까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4월 소비자 물가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여전히 0%대의 오름세에 그칠 것으로 보여.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고약한데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은 이 디리스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원인 치료가 아직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지. 다음으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을 좀 말해볼까? 아쉽게도 여전히 주도주 없이 순환매 장세가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ASML부터 인텔, 메타, AMD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AI에 대한 수익성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거든. 딱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를 매도하기 시작했던 거 말이야. 게다가 이 5월 2일에 발표된 밸류업 정책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기적되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낙폭과대주였어.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아주 짧은 순환매가 이번 주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낙폭 과대주라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까? 네. 애플이 이번 주 7일에 아이패드 출시 행사가 있을 예정이지 추가로 6월에는 WWDC에서 발표할 큰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그 때문에 전통적 애플 관련주가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어. 저도 아이패드 구매한 지 8년이 넘은 애플 유저로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뉴스였는데요. 아이패드에 최초로 OLED를 탑재했다는 점이랑 또 제품 출시 시점이 꽤 오랜만이라는 점에서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 그동안 다소 소외되고 있었던 애플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살짝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렇지.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화학주 등 전통적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거의 52주 최저점 주변에서 있던 화학주들이 지난주에는 모처럼 강세를 보였지. 이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다소 먼 재료이긴 하지만 주가는 좀 미리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우주항공청 개청 때문이죠? 그렇지.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경남 사천에 개청하기로 했는데 우주항공 관련 정책 과제 대부분이 우주항공청 설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주산업 밸류체인 모멘텀이 아마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형성될 것으로 보여. 오, 그러면은 발사체나 뭐 위성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제조 기술이 있는 중소형주엔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보면 좋긴 하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좋겠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